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고주연이라고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겪으며 살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다소 의심스러운 시선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제가 직접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전 그 일이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절 도와주신 일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믿고 살면 어쩐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저는 지방 중소도시 출신이랍니다. 아빠는 제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절 키우셨어요. 그렇지만 전 자라는 동안 많이 누렸다고 생각해요. 아빠에 대한 기억도 많이 남아 있었고 또 엄마도 혼자서 절 키워주실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셨으니까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굉장한 수제셨대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걸핏하면 그렇게 좋은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나 다들 부부 판사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부 판사. 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명문대 법대를 나오셨고 대학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 함께 사법고시에 도전하셨죠. 아무리 명문대 법대생이라고 해도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게다가 사법고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었겠냐고요. 번번이 마지막 관문에서 아쉽게 낙방을 하면서 엄마는 시험제도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계속하기로 하셨지만 아빠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도전을 이어가셨대요. 사법고시 장수생이었던 거죠. 이제와 소용없는 얘기지만 그때 아빠도 사십 포기하고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아빠는 왜 그렇게 법관이 되고 싶었던 거래? 할머니 때문이야? 나도 기억나. 할머니가 판사 하셨던 거 말이야. 할머니가 그러셨던 이유도 없지 않겠지만 누구보다 아빠 자신이 원했어.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거든. 오히려 할머니 도움을 많이 받았지. 경제적으로 할머니 도움 없었으면 아빠가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할 수도 없었을 거야. 에이, 뭐야. 그럼 결국 할머니 때문이 맞잖아. 아빠가 더 빨리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도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던 제가 하는 그런 얘기에도 씁쓸한 웃음을 지으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어릴 때야 멋모르고 한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 역시 아빠가 사실을 더 일찍 포기하셨더라면 엄마와 제 곁에 더 오래 계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친가가 형편이 아무리 좋았다고 하나 그것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정말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모두 아빠를 지원하는 데 쏟아 부으셨는데 그때까지도 아빠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하신 거예요. 결국 집안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사시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낙오자가 된 아빠는 평생을 방황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많이 상하셨고 결국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반면 엄마는 아빠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시간 강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경력을 쌓았고 지방대이긴 하지만 교수 자리에 임용이 되어 제가 나고 자란 이 고향으로 오시게 됐던 거랍니다. 교수님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엄마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빠 때문에 마음고생도 물론 하셨겠지만 말이에요. 엄마는 제가 착하고 순한 아이였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바쁘고 힘든 걸 어떻게 아는지 넌 정말 요만할 때부터 진짜 손이 안 가는 아이였어.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저절로 큰 것 같다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엄마가 학교 다니면서 나 돌보느라 고생한 거 나도 다 알아. 아니야. 넌 진짜 타고난 효녀였다니까? 잠투정, 밥투정 그런 것도 너무 안 해서 오죽하면 할머니가 걱정을 다 하셨어. 정말이야. 걱정을 왜 해?
어디 잘못된 거 아니냐고? 울 줄도 모르는 애라고 생각하셨나?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거나 엄마한테 착한 딸이었다니 다행이야. 엄마 혼자 나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잖아.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말이야.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다 컸을까? 이젠 엄마랑 이런 얘기도 다 하게 될 정도로 우리 딸이 다 컸구나. 고마워, 우리 딸. 엄마는 그렇게 엄마 애먹이지 않고 커져서 고맙다는 말을 정말 자주 하셨는데요. 아휴, 엄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제가 두고두고 해야 할 말인 거죠. 엄마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혼자 절 키워주시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도 착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했어요. 감사하게도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신 덕분에 공부 머리도 있는 편이라 성적도 꽤 잘 나왔었답니다. 엄마는 은근히 제가 엄마 아빠가 나온 명문대 동문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성적이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엄마를 떠나 저 혼자 서울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죠. 본디 제 성향 자체가 야망이 큰 성향이 아닌 것 같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곤 해요. 친구들은 서울 못 가서 안달인데 집에서 보내주신다고도 하고 성적도 되는데 지방대에 눌러 앉겠다는 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제게는 학벌, 타이틀 그런 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엄마가 교수로 있는 지방대에 진학했습니다. 법대에 들어갔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법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영문대에 입학했어요. 그렇긴 해도 매일 아침 엄마와 같이 학교에 갔고 웬만하면 엄마 퇴근하시는 시간에 저도 같이 집으로 오고 그렇게 등하교 시간마다 엄마가 있는 법대에 갔고 또 공강 시간에도 딱히 할 일이 없으면 법대에 갔어요. 도서관보다 그게 더 좋고 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대생들과도 두루두루 잘 알고 지냈죠. 남편도 그중 한 사람이었답니다. 엄마, 그 학회장이라는 선배 말이야. 엄마 연구실에 왜 그렇게 자주 와? 책상 하나를 아예 쓰는 것 같던데? 아하, 그 친구.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거든. 엄마가 학과 실무 담당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시킬 일도 많고 그래서 아이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어. 편하게 일하라고. 근로장학생. 그렇구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편인가 봐? 그거 하려면 무슨 조건 같은 거 있지 않아? 그래. 겉으로 보기엔 키도 훤칠하고 인물이 좋아서 엄마도 전혀 몰랐는데 그런 것 같아. 대단하지 않니? 똑똑하고 의욕도 있고 매사 자신감도 넘치고 괜찮은 녀석이야. 맞아. 나도 전혀 몰랐어. 조금 의외이긴 하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대단하긴 하네. 하긴 그러니까 학생회장까지 하겠지? 아닌 게 아니라 의외였던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약간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놀랐어요. 사실 전 남편이 학회장에다 학부생이면서 교수 연구실에 책상까지 있고 뭔가 특혜 같은 걸 받을 정도로 대단한 집 아들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골 출신 가난한 고학생이라니 그런 반전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의외의 모습을 보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엄마 연구실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엄마도 칭찬을 많이 하며 좋게 보는 사람이니 더 관심이 갔던 것 같기도 해요.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보는 눈이 비슷하니 법대 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걸 알고 나니 더 멋지고 근사해 보였던 것도 있어요. 그럴 만도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교수님들이 다 총애하고 학회장의 외모까지 훈훈했으니 많은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선택한 게 바로 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 한동안 법대가 떠들썩했던 스캔들로 요란하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었답니다. 뭐야 정말? 선배가 정 교수님 딸이랑 사귄다는 거 진짜야? 헛소문 아니고? 확실해?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기라도 했어?
말도 안 돼. 야,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둘이 같이 손잡고 법대고 어디고 다 돌아다니는데 그럼 말 다 한 거지. 지금 다들 난리도 아니잖아. 우리 과에 그 선배한테 공들이며 목매고 있던 여자가 몇 명이냐고. 닭 쫓던 개 된 거지 뭐. 걔 뭐 평범하던데 대체 어떻게 꼬신 거야? 그 선배 우리 과 최고 킹카 언니가 들이대도 안 넘어왔던 걸로 유명한데 교수 딸이라는 걸 내세웠나? 선배 은근 야망 있는 타입이었나 봐? 야, 안 그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 학회장까지 할 정도면 더 그럴 테고. 아, 몰라. 정말 짜증나. 일부러 저 들으란 듯이 제가 걸어가는 길목에서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법대 여대생들이 얄밉기도 했고, 몇 번쯤은 욱하는 마음에 가서 따질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 자신보다는 그 사람 입장, 그리고 엄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뜩이나 교수 딸이랑 사귄다 어쩐다 하면서 말이 많은데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면 더 안 좋은 소리만 듣게 될 것 아니겠어요? 처음엔 그런 소리 듣는 게 화도 나고 약이 오르기도 했지만 엄마와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다들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라고,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 가진 내가 참아야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얼마나 얄밉겠어. 니들이 그렇게 선망하던 너희과 최고 인기남을 내가 독차지했으니 그렇기도 하겠지. 그래, 맘껏 질투하고 헐뜯어.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거든? 니들만 더 초라해질 뿐이야. 그렇게 말이에요.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 그 뒤로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언제쯤인가부터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더 서운할 정도였지 뭐예요. 남 얘기라는 게 어차피 길게 가지도 않는 것이니까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법대 여학생들의 시기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캠퍼스 커플이 되었고 엄마도 남편을 좋게 보고 계셨으니 더 바랄 것 없는 연애를 했다고 해야 할 겁니다. 엄마는 제가 연애하는 걸 보면서 아빠랑 연애하던 때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셨어요. 두 분도 캠퍼스 커플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었는데요. 남편도 사법고시를 준비 중인 사람으로 법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빠는 스스로의 성취감과 자존심을 위해 사법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면 남편은 법관이 되어 집안을 일으키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하는 게 좀 다르긴 해도 여러모로 엄마에게는 아빠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점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었죠. 엄마, 그 사람이 아빠랑 닮은 것 같아서 걱정돼? 아빠처럼 사법고시에 너무 매달릴까봐? 아빠처럼 계속 도전만 하다가 실패할까봐? 아니야. 걱정을 왜 해. 아빠랑 그 녀석은 엄연히 다른 사람인데 괜한 걱정은 안 해. 아빠가 자주 떠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엄만 그것도 좋아. 옛날 생각하면서 좋을 때가 더 많은걸? 네가 걱정되는 거 아니야? 넌 아빠가 그렇게 시험에 매달렸던 걸 잘못이라고 말했잖아. 엄마가 걱정하는 것만 아니면 나도 괜찮아.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잘 되겠지. 엄마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바람이기도 했고요. 남편은 대학 다닐 때부터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의 연애는 그리 평범한 연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아기자기한 연애를 바라지도 않았고 늘 멋있고 근사한 남편의 모습에 반했던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좋아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던 것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긴 해도 늘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것, 또 세심한 다정함 같은 건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래 친구들이 투닥거리면서도 알콩달콩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연애를 하는 걸 보면 솔직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 있죠? 다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더 부러워하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연이 넌 좋겠다. 남자친구가 능력 있잖아.
장차 최소 검사나 판사. 누가 아니? 정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학회장하고 그러는 거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그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응원해. 충분히 잘할 사람이라고 믿어. 부럽다 정말. 내 남친은 언제 철들지 모르겠어. 이건 뭐 아들 하나 키우는 것 같다니까. 곧 졸업인데 집에서 결혼 얘기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어. 학점도 그래서 어디 취직이나 제대로 하려는지. 그런 놈을 믿고 계속 만나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야. 에이, 무슨. 그것도 다 시험 붙고 나서 생각할 일이지. 그리고 너 정말 이럴 거야? 괜히 그런다. 둘이 그렇게 좋아라 하면서. 난 니들 그렇게 사랑 싸움하는 거 부럽기만 하더라. 야, 너 정말 별게 다 부럽네.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 놀리거나 매기는 줄 알 거야. 나 하나 되니까 네 맘 알고 진심으로 들어준다. 어? 철없는 남자친구랑 꽁냥거리는 연애를 하는 친구는 절 부러워하고 전 그런 친구가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전 그랬어요. 물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남편이 잘 돼서 정말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 그리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런 사람이기에 장차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있는 평범하고 따뜻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에게 아쉬운 마음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남편이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데 제가 남편이 너무 멋있어서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무턱대고 다 좋다고 하면서 참았던 건 아니랍니다. 연애 시절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던 게 있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저희 엄마에게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잘해야 했지 않겠냐고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진짜 아들처럼 엄마를 잘 챙겼어요. 남편이 그리 살가운 사람이 아닌데 엄마한테만큼은 참 잘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보기 좋고 고마워서 남편에게 표현도 많이 했어요. 엄마 차의 방향제 자기가 선물했다며? 엄마가 딱 좋아하는 향이라고 엄청 좋아하시더라. 우리 엄마 취향까지 다 알고 있었어? 늘 그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알지 왜 몰라. 얼마 전에 본관에 심부름 갈 일이 있었는데 들고 갈 게 많아서 차키를 내주셨거든. 근데 방향제 바꾸실 때가 됐더라고. 눈에 보이니까 해드린 것뿐이야. 그래도 그게 말이 쉽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난 자기가 나한테 잘해줄 때보다 우리 엄마한테 잘할 때 더 감동받나 봐. 내가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 부모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잘하고 싶은 거지 뭐. 또 혼자서 자기를 잘 키워주신 고마운 분이시기도 하고. 이런 남자에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남편에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저희 엄마에게 잘하는 것으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믿음으로 저희는 일찌감치 결혼했죠. 친구들보다 다소 일찍 결혼하게 됐으니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들 신기해하기도 했고 또 그 반응도 제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 그래도 사시 합격이나 하고 나면 결혼하지.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해서 고시 뒷바라지나 하려고? 무슨 소리야. 시험 붙기 전에 결혼해서 딱 내 걸로 만들어둬야지 안심이 되는 거지. 뼈 빠지게 뒷바라지하며 헌신했다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스토리 한두 번 들었냐? 물론 주연이야 뭐 엄마가 교수님이시고 그렇긴 하지만 사람 일 누가 알겠어. 하긴 그래. 연수원 들어가는 동시에 바로 마담 두들이 그렇게 달라붙는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무섭더라 얘. 그래, 일찌감치 결혼하는 것도 좋지 뭐. 또 너희 엄마가 든든하게 지원해 주실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중에 1등으로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부럽다 기집애야. 친구들 얘기처럼 결혼할 때까지 남편은 사법고시 도전 중이었으니 결혼하고서는 제가 그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빠가 사법고시 준비할 때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저 역시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한 게 아니라 석사, 박사,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갔고 남편 역시 벌이가 없이 공부에 필요한 돈이 오히려 들어가는 상황이었기에 실질적으로 친정엄마 덕분에 생활이 됐던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결혼 같은 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엄마 도움을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였고, 결혼 후에도 경제적 지원은 물론 수시로 먹을 것을 챙겨다 주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둘 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날씨도 부쩍 더워져서 더 지치지? 입맛도 없고 말이야.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해. 엄마 잔소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반찬 다시 해왔으니 꼭 집에서 밥 챙겨 먹고 다녀. 알겠지? 엄마, 매번 고마워. 우리 먹을 것만 챙기지 말고 엄마도 건강 챙겨야지. 운동도 좀 하시고, 응? 맞습니다, 장모님.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은 꼭 하셔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거 매일 하고 계시는 거죠? 자세 한번 봐드릴 테니 한번 해보세요. 운동 좋아하는 사위두니 이런 좋은 점도 있네. 나는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운동하는 게 영 안 맞더라고. 근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이렇게 다 알려주니 얼마나 좋아. 장모님이 해주시는 거에 비하면 부끄럽기만 하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곧 효도할 날 올 겁니다. 그땐 제가 아들 노릇 더 잘할게요. 지켜봐 주십시오. 사위도 아니고 아들 노릇 하겠다며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울컥할 정도로 고맙고 감동이었어요. 엄마도 아끼는 제자였던 남편이 사위까지 되었으니 아들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셨죠. 그렇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서로 표현하는 우리 가족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때도 이미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거기서 남편이 사법고시 합격만 한다면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이 모든 게 완벽할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다 뜻대로 되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아니겠어요? 남편은 마지막 사법고시까지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2017년이었으니 벌써 오래전이긴 하네요. 새삼 세월 참 빠르다 싶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나서부터는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잖아요. 전 남편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로스쿨에 안 가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럼 자기 꿈을 포기한다는 거야? 마지막 시험 칠 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그것마저 좌절하고 나니 더 이상 의지가 없어진 기분이야. 이런 자세로 진학을 한들 무슨 의미일까 싶고. 그리고 학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거야 좀 죄송해도 엄마한테 부탁해서 나중에 다 갚으면 돼. 학비 때문이라면 다시 생각해. 다른 꿈은 꿔본 적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뭘 하려고 그래. 장모님께도 염치 없지. 손 벌릴 만큼 벌렸는데 더 이상은 죄송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는 남편이 입 밖에 내어놓지 않은 또 다른 이유, 어쩌면 진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법고시 하다 결국 낙방하고 로스쿨에 가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미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래도 사시막차 타는 것까진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로스쿨까지 하면 몇 년이 더 걸리는 건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남편은 법관이 되겠다던 원대한 꿈을 포기했습니다.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경력도 없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사실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법고시가 아니면 딱히 취업에 유리한 전공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나이까지 많았으니 작은 회사 몇 군데를 옮겨 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진정한 남편의 자리를 찾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동문 선후배들과 벤처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하물며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자리를 잡기까지는 좀 힘들겠다는 각오를 하고 어떻게든 남편 기죽지 않도록 내조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엄마도 처음에 남편이 로스쿨을 포기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땐 아쉬워하셨어요. 학비 때문이라면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지만 남편 의지가 확고했으니 어디서든 남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되길 바라고 응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아들처럼 그렇게 아끼던 사위가 뜻을 이루고 성공하는 모습을 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작년이었어요. 남편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걸 제일 아쉬워했어요. 장모님께 죄송해서 어떡해. 나 정말 장모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어. 그렇게 믿고 지원해 주셨는데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전에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시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엄마도 당신 마음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앞으로 우리가 해내는 것들도 엄마는 다 지켜보실 거야. 응원해 주실 거고.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더 잘 되면 더 잘해드려야지. 늘 그랬던 게 너무 후회돼.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래. 나도 그게 제일 속상하고 마음 아파. 그래도 지금은 힘내서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보내드리자. 조문객들도 슬슬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응? 어찌 보면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서럽게 울었던 것 같기도 해요. 누가 보면 저희 엄마 장례식이 아니라 시모 장례식이라고 생각했을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은 그렇게 엄마 장례 치르는 내내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더 아팠어요. 남편이 아쉬워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그 마음과 같았으니까요. 속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엄마를 그렇게 빨리 보내드려야 했던 것도, 또 그런 엄마의 죽음 앞에 아쉽고 한스러운 게 많은 저와 남편의 심정도 참 슬펐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하는데 사실 좀 놀랐습니다. 교수 월급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엄마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저희 부부에게도 이미 상당 부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랬으니 저 나름대로 예상했던 엄마 재산의 규모라는 게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만큼 알뜰살뜰 모아놓은 재산이라는 생각에 또 엄마 생각을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언제 그렇게 모아두셨던 건지, 이렇게 아끼고 모으느라 엄마 자신을 위한 소비라고는 거의 안 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생각을 하니 더 잘해드렸어야 한다는 자책이 다시 밀려오기도 했죠. 참, 그렇더라고요. 또 엄마가 사시던 집도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저희 부부가 엄마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집은 부모 유산으로 형제들끼리 고소까지 하며 싸운다고도 하던데 저는 외동이라 그럴 일도 없지만 엄마 유산을 두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있었어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엄마 유산 받은 것 중에서 묶여있는 것 말고 이것저것 정리한 것들 모아서 당신한테 넘겨줄 테니까 사업 자금에 보태. 엄마도 그러길 바라실 것 같아. 여보, 당신이 먼저 이렇게 말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다며. 난 잘 모르지만 자리 잡기까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달리 도와줄 순 없고 당신 고생하는 것도 늘 마음이 쓰였어. 고마워. 진짜 큰 힘이 된다. 나 정말 잘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당신에게도 또 장모님께도 꼭 보여드릴 거야. 남편에게는 그저 남편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거라고만 얘기했지만 사실 동업자들 앞에서도 남편이 더 당당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한 것도 있었어요. 사업도 힘든데 거기다 동업이라는 건 더 힘들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투자금 규모로 완력 다툼도 심하고 하여간 남편이 모든 면에서 더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이 동업으로 한다는 그 사업이 신통치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잘 몰라서 더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응원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1년이 다 됐네요. 엄마 일주기를 앞두고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났는데 그래서인지 기일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엄마가 제 꿈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와달라고 해도 한 번도 꿈에서조차 얼굴을 보여주지 않던 엄마가 드디어 제 꿈에 나온 게 반가워서 꿈에서도 꽤 호들갑을 떨었던 것 같아요. 엄마, 정말 엄마야? 엄마 맞아? 어쩜 이래? 엄만 거기가 좋아? 어떻게 1년 동안 한 번도 날 안 찾아올 수가 있어? 왜 이제야 온 거야? 우리 딸 주연아, 엄마가 꼭 해줄 말이 있어서 왔어. 엄마, 왜 그래? 엄마 내가 안 반가워? 나 안 보고 싶었어?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해. 주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너무 오래 걸려 찾아왔지? 엄마는 이미 네가 있는 그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 생각은 그만하고 네 삶을 더 열심히 살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널 보러 안 왔던 거야. 엄마, 그래도 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야. 엄마가 가끔 이렇게 와서 날 응원해주면 나 더 열심히 잘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주 좀 와. 엄마는 놀랍도록 차분한 모습으로 평정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말씀하셨지만 전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이미 눈물이 나기 시작했지 뭐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쏙 들어가게 하는 엄마의 다음 말이 이어졌죠. 딸아, 우리 딸, 엄마 말 잘 들어. 강서방 조심해야 한다. 절대 쉽게 믿으면 안 돼. 엄마 말 명심해라. 알았니? 엄마 말 절대 잊지 마. 사위사랑 그토록 지극했던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너무 충격적이라 뭐라 말도 못하고 엄마 엄마 부르기만 하다가 꿈에서 깨버렸어요. 한밤중에 자다 깨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 충격이 쉬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보통 돌아서면 어디론가 다 흩어지고 마는 게 꿈이라는 것인데 그날 꾼 엄마 꿈은 한참이 지나도 잊히지가 않았어요. 엄마의 표정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하는 것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에 남은 거예요. 엄마가 1년 만에 꿈에 나타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엄마 기일을 앞두고 내가 아무리 엄마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도 이런 꿈을 꾸게 된 건 아무래도 이상해.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최근 남편이 사업자금 운운하며 제게 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저기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거든? 어? 무슨 얘긴데? 해봐. 꺼내기 힘든 얘기야?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뜸을 들여? 그래, 입이 안 떨어지는 얘기이긴 하다. 저기, 장모님 유산 말이야. 그걸로 내 사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어떨까? 왜? 회사에 무슨 일 있어? 혹시 회사가 어려운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투자 사업이라는 건 더 그래. 자금이 절대적인 거거든. 자금이 달리면 이거다 싶은 게 있어도 섣불리 시도할 수도 없는 게 많지. 사업에 자금이 중요하다는 것 정도야 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긴 했지만 이미 엄마 장례 치르자마자 남편에게 얼마간 지원을 한 제 입장에서는 남편의 그런 제안이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남편이 하고 있다는 투자 사업이란 것의 실체에 대해 제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건 말이에요. 뭘 아는 게 있어야 전망이 있는 건지 어쩐 건지 그런 생각이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마저 신통하게 보이는 게 없으니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니 남편은 전에 없이 제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조르듯이 그러더군요. 투자라는 게 원래 자금 싸움이야. 사실 지금 딱 들어가기 좋은 투자가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회사 상황에서는 자금이 부족하거든.
지금 시기 놓치면 다시 없을 기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 좀 해줘. 그래, 시간을 좀 줘. 나도 생각을 좀 해볼게.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에서도 남편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 의사를 물어보고 같은 말을 늘어놓으며 절 설득하려고 하는 통에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던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런데다 엄마 기일까지 다가오니 여러모로 생각들이 겹쳐서 그런 꿈까지 꾸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주기를 맞아 엄마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던 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일주기 제사 당일, 저는 아침 일찍 묘소를 찾아 주변 정리도 하고 제사 지낼 준비도 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빠질 수 없는 일정이 있어 나중에 조금 늦게 따로 움직이기로 한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 외에도 평소 엄마와 가깝게 지내셨던 엄마 지인분들도 몇 분 참석을 해주셨던지라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제사 지내기로 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남편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애꿎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으니 오신 분들도 슬슬 한 말씀씩 거들기 시작하셨어요. 사위가 좀 늦나 보네. 사업한다더니 바쁜 모양이지? 전화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아마 운전 중일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리한테 미안할 건 없어. 모처럼 이렇게 탁 트인 데 와 있으니 가슴이 시원해지고 좋아. 돌아가신 네 엄마 생각도 하면서 느긋하게 좋지 뭐.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정신을 놓기도 하잖아. 너무 늦어지면 어둑어둑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 사실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어서 언제까지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면서 이 인간이 설마 엄마 유산 투자해주겠다는 말을 선뜻 안 한다고 엄마 기일까지 소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괘씸해지려는 찰나. 그래도 다행히 그리 많이 늦지 않고 남편이 도착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까지 합류한 끝에 드디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 묘 주변이 움찔하는 거예요. 순간 무슨 지진이라도 난 줄 알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확실한 움직임이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동작이 저절로 일시정지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이어서 봉분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도 애매하고 명절을 앞둔 것도 아닌 평범한 날이었으니 산소 전체가 워낙 조용했거든요. 바람결에 풀가지 스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으니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들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에 엄마 묘를 흘깃거리며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봉분 한쪽 흙이 주저앉으며 거기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휴, 지금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오금이 다 저리고 온몸에 솜털이 다 바짝 서는 것 같다니까요. 저 사실 태어나서 뱀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동물원이나 관광지 같은 데 있는 뱀 말고 그렇게 산에 있는 뱀 말입니다. 눈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에 오신 분들도 모두 그야말로 혼비백산이 따로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저게 뭐야? 웬 구렁이가,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아유 엄마야 징그러워라. 나 어릴 적에 산에서 뱀을 덜어보긴 했어도 저렇게 큰 구렁이는 처음이야. 털을 잘못 썼나? 이게 다 뭐야? 어머머 웬일이야? 저기 좀 봐. 구렁이가 그 한 마리가 다가 아니야. 아이고 머니나, 이걸 어째? 여기 관리인들 불러야 하는 거 아니니? 저 또한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는데 정말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큰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기어나온 것을 시작으로 봉분 여기저기 작은 구멍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더니 징그러운 뱀들이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는 바람에 봉분 흙은 다 무너지고 그 위로 검정, 회색, 노란색, 줄무늬까지 온갖 다양한 뱀들이 기어나와 뒤엉키더니 급기야 저희 일행들 발 사이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 징그러운 뱀이 한 마리만 보여도 기겁을 할 텐데 수십 마리가 한순간에 쏟아져 나와 발 사이를 기어다녔다고요. 엄마 제사를 같이 지내러 와주신 분들 모두 놀라 자빠지며 그곳은 아수라장, 아니 전쟁터가 따로 없는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어요. 그럴 수밖에요. 그 와중에 제일 놀라고 겁을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유일한 남자였던 제 남편입니다. 다들 어르신들이고 여자분들이셨는데 젊고 건장한 남편이 제일 호들갑을 떨면서 무섭다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남편이 원래 뱀같이 징그러운 걸 좀 무서워하는 편이긴 했어요. 오죽하면 비 오는 날 지렁이도 질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체면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그야말로 겁에 질려서는 난리도 아닌 거예요. 하긴 그 상황에서 체면 따지게 생겼나요? 하얗게 질려서는 누구보다 빨리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다리까지 풀려 헛디뎠는지 그대로 뒤로 나자빠지고 정말 슬랩스틱 코미디가 따로 없었지 뭡니까? 그렇게 질색하는 뱀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나자빠졌으니 어땠겠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도 거의 대굴대굴 구르다시피 하며 멀찌감치 달아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한바탕 엄청난 소동이 있었지만 산소관리소에 계신 분들이 대처를 잘해주신 덕분에 상황은 그럭저럭 잘 수습이 됐습니다. 오신 분들이 많이 놀라긴 하셨지만 그래도 엄마 제사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치렀어요. 물론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도망간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뭐 저도 그랬지만 엄마 지인분들도 굳이 제 남편을 찾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사까지 잘 치르고 내려오니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여기 공원묘지 옆으로 관리가 안 되는 오래된 묘소들이 많았는데 거기다 최근에 버려진 폐가랑 우물 근처로 성묘객들이 쓰레기를 하도 버리고 가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보통 골치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사람들이 왜 그래요? 쓰레기를 왜 거기다 버리고 가는 거래요? 왜 아닙니까? 버릴 거면 그냥 보이는 데다 버릴 것이지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숨겨놓듯이 그러고 가니 저희도 난감하다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산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면 음식물 쓰레기들도 있을 텐데 그걸 그렇게 버리고 가니 뱀소굴이 되지. 아휴, 맞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낙엽 더미까지 쌓여있는 시즌이면 그게 다 뒤섞여서 아주 그냥 뱀들이 딱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수십 마리 뱀들이 기어나온 그 상황도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쳤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를 듣고 나니 더 어이가 없더군요. 집안이 약해져서 뱀들이 봉분 아래에 굴을 파고 살다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진동이 느껴지니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서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산간지역 묘지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도 하시면서 말입니다. 산소관리소에서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캄캄해졌더군요. 그때까지도 36개 주랭랑을 친 남편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제사는 지냈는지, 수습이 됐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전화 한 통을 안 했어요. 그나저나 사위가 그렇게 뱀을 무서워하는 거야? 덩치는 장군감인 사람이 어째 우리 같은 늙은 할망들보다 겁이 더 많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마다 무서워하는 거, 징그러워하는 거 다 다른 거 아니야? 우리 사위는 바퀴벌레만 보면 기겁을 해서 우리 딸이 처리한다잖아. 그런 거 보면 남자들이 오히려 더 겁이 많은 것 같기도 해. 여자들은 엄마 아니야. 맞다 그래. 주연이 너희 엄마 정 교수도 그런 사람이었어. 알지? 너희 엄마가 이렇게 일찍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 아쉬운 만큼 더 오래 기억하자. 너희 엄마 잊으면 안 돼. 그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잊어요. 엄마 혼자 저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데요. 알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도 덕분에 너무 좋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뱀쇼까지 준비했잖니. 노래를 부르던 사위 재롱까지 봤으니 너희 엄마도 흡족하다 했을 거야. 남편은 도망가고 없었지만 엄마 지인분들 덕분에 마음은 한결 따뜻해졌고 웃으면서 산소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뱀 사건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마주하게 된 그 중요한 사건이란 게 대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엄마가 제게 그토록 진심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 남편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것. 그리고 엄마 제사를 지내던 그날 남편이 무서워서 치를 떠는 뱀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씩이나 엄마 묘에서 기어나온 것.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제가 알게 된 어떤 진실. 그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랬었잖아요. 저는 그런 실체가 없는 초자연적 현상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고 절대 믿지도 않고 사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그날 그 사건 후 알게 된 사실들, 또 그로부터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제야 엄마가 제 꿈에까지 나와서 그런 말을 하셨던 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이해가 됐다기보다 정말 놀랍고 신비로웠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거짓,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게 된 그 상상도 못할 진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부터 터트려 놓고 속 시원히 남편이란 놈 제대로 한번 씹어보고 싶네요. 남편 놈이 하고 있다는 그 투자 사업이라는 것의 실체를 제가 알게 됐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투기 혹은 도박, 아니 사기에 가까운 사행성 투자였던 거예요. 이런 것도 투자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애당초 동업자들 누구 하나 투자금이 넉넉하지 않았으니 대출에 대출을 끼고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사업의 정체가 도박이나 다를 바 없는 투기였다니요. 그딴 걸 사업이라고 말하며 투자자들 끌어모으고 그런 사람들 명의로 또 대출을 받고 지금껏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사업체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유산을 그런 데다 쏟아부으려고 그렇게 저를 아침 저녁으로 들들 볶아댔던 거잖아요. 기가 막혔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그 사실들을 다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엄마가 다시 꿈에 나타나서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가신 건 물론 아니고요. 뱀들이 기어나오는 통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던 남편이 그 와중에 핸드폰을 흘리고 갔던 겁니다. 그걸 제가 주운 거고요. 근데 그 핸드폰은 제가 아는 남편 핸드폰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아는 핸드폰이기만 했어도 그걸 열어볼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일 때문에 사용하는 세컨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산소에 떨어뜨리고 간 건 그것도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낯선 핸드폰. 그렇지만 남편이 몸에 지니고 있던 것.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뜩이나 남편이 최근에 저를 볶아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엄마까지 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으니 더 그랬죠. 그래서 그 핸드폰을 살펴보게 됐던 겁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핸드폰이라 그런지 따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그야말로 노다지더군요. 거기는 온갖 불법 도박이나 투자 사이트 운영자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에 가득했고 깔려있는 앱도 하나같이 수상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바로 엄마가 꿈에 나타나 제게 하신 말씀을 곱씹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실 때 제게 따로 특별한 유언 같은 걸 남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가 꿈에 찾아와 하셨던 그 말씀이 제게는 엄마의 유언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이혼이라니 절대 그럴 수 없어.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해? 정 그렇게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는 수밖에. 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생각도 있으니까 맘대로 해. 소송이라니. 난 당신이랑 그렇게까지 하면서 재산 분할이니 뭐 그런 걸로 싸울 생각 없단 말이야. 재산 분할? 기가 막혀서. 우리한테 분할할 재산이 어디 있다고 그래.
지금 우리 사는 집은 우리 엄마가 해주신 내 명의의 신혼집이고 엄마 유산도 당신이랑 상관없는 내 재산이야. 그동안 우리 엄마 내가 네 뒷바라지하고 먹여 살리느라 들어간 돈, 네 그 말도 안 되는 도박 노름에 내가 보태준 우리 엄마 유산이면 충분하지 않니? 너 설마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얼마라도 던져줄 줄 알고 지금 그거 바라고 하는 소리야? 꿈 깨. 기가 차더군요. 제가 정말 어지간하면 두 번 다시 말도 섞기 싫어서 옛다 하는 심정으로 먹고 떨어지라고 얼마쯤 해줄 생각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남편 놈은 마지막까지도 그저 억울하다는 말만 하며 뚜렷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매달리기만 했고 그 와중에 제 눈치를 살피며 엄마 유산에서 얼마라도 건져가려는 생각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긴 했어요. 제가 좋아하고 반했던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근사하고 자신감 넘치는 멋진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연이은 사법고시 낙방으로 그렇게 된 걸까요? 어쩌다 그런 이상한 사업 같지도 않은 것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무엇이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건지 알 수 없지만 또 이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2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느끼는 연민인 것일까요? 결국 남편은 소송을 해도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혼에 합의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고 이혼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늘 아쉬웠는데 이혼까지 하고 보니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참 여러모로 씁쓸한 일이었죠. 엄마 묘는 깨끗하게 새 단장을 했답니다. 봉분 아래 가장 아래 밑부분까지 다 살펴서 뱀굴을 처리하고 안전하게 정비했어요. 새 단장한 엄마 묘소에서 저는 씁쓸했던 마음을 털어버리고 저 또한 새로운 인생을 깨끗하게 다시 시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제 걱정하며 또 그렇게 꿈에 찾아오시지 않도록 엄마 바람대로 현실에서의 제 삶에 충실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 수많은 얘기들 몇 날 며칠 밤새며 하고 싶네요.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밤, 이렇게 긴 글을 쓰며 제 다짐을 되새겨 봅니다. 그럴 수 있도록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어요. 그 감사 인사를 저의 마지막 인사로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